천고건 6년 9월 조선의 역사는 씻을 수 없는 핏빛빛으로 물들었다. 창덕궁의 한 켠에서 4명의 어린 왕자들이 숨을 거둔 것이다. 갓 6살 된 아이부터 9살을 넘기지 못한 아이까지 그들의 죄는 단 하나,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뿐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끔찍한 비극을 막으려 했던 이가 다름 아닌 새 임금 중종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어린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그들의 운명을 막아설 수 없었다. 과연 이 어린 생명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리고 왜 새 왕조차 그들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의 기록이 아니다. 한 아비가 제 자식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드라마이자 삼촌이 조카를 구하려다 실패하는 비극이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는 순간을 담고 있다. 그 중심에는 피로 물든 권력의 냉혹함과 어린 생명들을 향한 잔인한 선택이 자리하고 있었다. 1906년 9월 2일,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폭군 연산군은 왕좌에서 끌어내려져 죄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22일 뒤 그들은 모두 차가운 땅에 묻혔다. 이 이야기는 그 22일 동안 벌어진 숨막히는 비극의 기록이다. 연산군은 수많은 자식을 두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4명의 아들이 있었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그리고 이돈수, 모두 어린 나이였지만 각기 다른 성격과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었다. 가장 마디인 폐세자 이황은 1498년 겨울에 태어났다. 아버지 연산군과 어머니 폐비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였다. 실록에는 그의 성품이 침착하고 굳세며 엄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성종을 닮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총명했다고 전해진다. 연산군은 이 맏아들을 무척 아꼈다. 어느 날 경회로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흥청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던 중 연산군이 세자를 불러 물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들을 잘 돌보겠느냐? 뜻밖에도 어린 이황은 아버지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연산군은 이 일로 세자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어쩌면 어린 이황은 벌써부터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알아차렸던 것일까? 두 번째 아들은 창녕대군 이성이었다. 1500년 여름에 태어난 이 아이는 연산군이 가장 아꼈다고 전해진다. 정실 부인 신씨의 소생으로 연산군은 이 아들을 위해 특별히 승지 김감에게 쌀 15섬을 주며 보육을 맡겼을 정도였다. 훗날에는 임사홍이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이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청할 만큼 연산군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세 번째는 양평군 이인이었다. 1498년 늦가을에 태어난 이 아이는 후궁 폐숙의 이정의 소생이었다. 비록 후궁의 자식이었지만 연산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자랐다. 마지막은 이돈수였다. 그의 정확한 나이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다른 형들과 함께 어린 나이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 네 아이들은 1506년 9월 2일 이전까지는 평범한 왕자들이었다. 궁궐에서 뛰놀고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우며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저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들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비롯한 반정 세력이 칼을 들어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종 반정기다. 반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과 신료들 모두가 반정을 열렬히 환영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그의 후궁들은 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고 측근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연산군의 자식들이었다. 특히 아들들이 문제였다.
딸들은 왕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아들들은 달랐다. 언젠가 누군가 이들을 내세워 왕위를 찬탈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정 공신들은 곧바로 연산군의 아들들을 처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린 왕자들이라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저항이 터져 나왔다. 바로 새 임금 중종이었다. 중종은 어린 조카들의 처형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실록에는 중종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형세가 딱하니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조카들을 죽이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중종의 반대에는 단순한 인정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더욱 깊은 속내가 있었다. 조선의 법도상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설령 역적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다. 최고형이라 해봐야 노비로 삼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다면 반정 공신들은 왜 그토록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훗날 누군가가 이 왕자들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이 결집될 것을 극도로 염려했던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았다. 특히 맏아들인 폐세자 이황은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는 연산군의 적장자였고 총명하다는 평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심지어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군조차도 임금은 비록 포악하나 총명한 세자를 믿고 살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했을 정도였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다면 폐세자 이황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종과 반정 공신들 사이의 팽팽한 갈등은 9월 내내 이어졌다. 중종은 끝까지 조카들을 살리려고 애썼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져만 갔다. 그들은 왕위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린 왕자들의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 와중에 연산군은 강화돼서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폐세자 이황이 사약을 받았다는 비보를 접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했다. 자신은 그렇다 쳐도 어린 자식들까지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드디어 9월 24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중종은 더 이상 신하들의 끈질긴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반정 공신들의 강력한 요구를 끝내 수용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카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조카들의 사형을 윤허하면서도 장례만이라도 성대하게 치러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날 4명의 어린 왕자들이 모두 싸늘한 죽음으로 변했다. 폐세자 이황은 8살, 창녕대군 이성은 6살, 양평군 이인은 7살, 이돈수는 나이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두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조차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린 이성은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을 것이다. 총명했다는 이황은 혹시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까? 이인과 이돈수는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들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왕조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단지 불안행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도 한 줄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바로 중종의 노력이었다. 그는 끝까지 조카들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예로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리고 연산군의 딸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를 베풀었다. 특히 연산군의 장녀인 휘신공주가 폐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 중종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어 공주가 남편과 화해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중종은 연산군의 다른 딸들 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산군은 12월 6일 강화도에서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반정이 일어난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다. 그는 어린 자식들을 이르는 깊은 슬픔과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어 죽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식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왕조 교체의 비극을 넘어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첫째,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보여준다.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였고 법과 도덕을 사회 질서의 근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스스로 정한 법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이는 조선의 정치체제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 왕권과 신권의 불안정한 균형을 드러낸다. 중종이 어린 조카들을 살리려 애썼지만 결국 신하들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 신권에 의해 제약받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반정 공신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셋째, 정치적 보복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향했다는 사실은 정치적 보복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역사를 되돌아보면 분명 다른 선택지들이 존재했다. 우선 왕자들을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 보내는 방법이 있었다. 실제로 조선 역사상 왕족들을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도록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을 택했다면 왕위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은 제거하면서도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왕자들의 신분을 박탈하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왕족의 신분을 벗어나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치적인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이러한 온건한 해결책을 거부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제거만이 유일한 해답이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사건이 후대에 미친 영향 또한 지대하다. 중종 반정 이후 조선의 정치는 더욱 잔혹하고 냉혹해졌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이후 잇따라 발생한 사화의 비극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왕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중종이 어린 조카들을 끝내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당시 왕이 신하들의 집단적인 의지에 맞서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훗날 조선 후기 세도 정치에 싹을 틔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다. 바로 패비 신씨이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그녀는 두 아들, 패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을 이뤄었다. 신씨는 평소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연산군이 폭정을 일삼을 때에도 그녀는 밤낮으로 근심하며 간언을 올렸다고 한다. 왕은 비록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반정 이후 신씨는 패비로 강등되었지만 중종은 그녀의 불행한 처지를 가엾이 여겨 물론입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 번역 및 윤색, 깊이 있는 확장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연산군의 비극적인 가족사, 권력, 복수, 그리고 어린 왕자들의 희생. 신씨는 연산군 폐위 후에도 유배를 면하여 한양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1937년 신씨는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무려 31년 동안이나 먼저 세상을 등진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곁에는 오직 딸 휘신공주만이 남아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었을 뿐입니다. 신씨는 1952년 남편 연산군의 묘를 양주로 이장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소망은 죽어서 남편 곁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족의 처절한 해체입니다. 권력의 격변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비극인 것입니다. 연산군과 신씨, 그리고 4명의 어린 아들들은 1906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여느 왕실 가족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을 그들의 삶은 단 하룻밤 사이에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22일 만에 가족의 절반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해체는 연산군 일가에게만 국한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중종반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과 그들의 가족,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후궁들과 그들의 가족들 또한 비슷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어린 왕자들이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선택권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날지, 아버지가 어떤 왕이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죄까지 짊어진 채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린 창녕대군 이성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더욱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는 겨우 6살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세상이 어떤 곳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왕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복잡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창녕대군 이성은 아버지 연산군이 그 누구보다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이성을 위해 특별히 승지를 곁에 두고 세심하게 돌보게 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던 아이가 겨우 6살의 어린 나이에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생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폐세자 이황의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8살로 형제들 중에서 맏이었으며 총명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을 어느 정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이 흥청들을 가리키며 묻는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도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잘못을 어렴풋이 알아차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총명한 아이였다 할지라도 8살 어린아이가 정치적 복수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의 무책임함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결국에는 자신의 어린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자의 잘못된 선택이 무고한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정치적 보복의 맹목성입니다. 연산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향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가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향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셋째, 법치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정치적 격변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이 비극적인 사건은 가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가족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어린 왕자들은 개인으로서 그 어떠한 선택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존엄성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함부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16년 9월 24일의 비극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권력의 책임, 법치주의의 중요성, 정치적 보복의 위험성,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값진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력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며 정치적 분노 또한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함부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산군의 네 아들 폐세자 이왕,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그리고 이돈수.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꿈꾸었을 미래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어떤 일을 했을지, 어떤 가정을 이루었을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극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권력의 무책임함을 경계하고 정치적 보복의 한계를 인식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1916년 9월 24일에 세상을 떠난 4명의 어린 왕자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추모일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공부의 의미가 아닐까요? 5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4명의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짧은 생애와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산군의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권력과 정치, 가족과 개인, 정의와 복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그들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 넘도록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그 다리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소중한 대화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요.